듄 일부, 듄. 처음이란 균형을 맞추는데 가장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하는 시간이다. 베네 게세리트의 자매들은 모두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무앗딥의 생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무앗딥은 페디샤 황제 샤담 4세의 제위 57년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는 무앗딥이 속했던 곳이 바로 아라키스 행성이라는 사실에 가장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가 칼라단에서 태어나 15살 때까지 그곳에 살았다는 사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행성 아라키스가 영원히 그가 속한 곳이다. 출처 이룰란 공주의 무앗딥에 대한 안내서. 아라키스로 떠나기 전주 마지막 여행 준비로 성 안은 거의 참을 수 없을 만큼 소란스러웠다. 그때 한 쭈그렁 할멈이 소년 폴의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 칼라단 성의 따뜻한 밤이었다. 26세대 동안 아트레이데스 가문 집이었던 이 오래된 돌성은 날씨가 바뀌기 전에 땀이 식은 듯한 분위기를 품고 있었다. 그 노파는 폴의 방 옆 둥근 천장 통로의 옆문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잠깐 들여다볼 수 있었다. 마룻바닥 가까이에 떠있는 반중력 램프의 불빛은 어슴푸레하게 반쯤 줄여져 있었다. 잠에서 깬 소녀는 그 빛으로 방문 앞에 몸집이 큰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 뒤로 한 발짝 떨어진 곳에는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노파의 모습은 마녀의 그림자 같았다. 머리카락은 거미줄처럼 헝클어져 어두운 얼굴 주위를 뒤덮었고 눈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나이에 비해 몸집이 작은 것이 아니냐, 제시카? 노파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발리세트처럼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다. 폴의 어머니가 부드러운 저음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트레이데스 가문 사람은 원래 늦게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모님. 그래, 나도 그렇게 들었다. 노파가 또다시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저 애는 벌써 15살이 아니냐. 예, 대모님. 깨어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군. 노파가 키득거리며 말했다. 음흉한 녀석. 하지만 왕은 교활해질 필요가 있지. 게다가 저 아이가 정말 퀴사츠 헤더락이라면. 폴은 어둠 속에 잠긴 침대에서 가늘게 눈을 뜨고 있었다. 노파의 눈은 새의 눈처럼 밝은 색의 달걀 모양이었다. 그 눈이 폴의 눈을 마주 바라보면서 더 커지고 반짝이는 것 같았다. 잘 자라, 이 음흉한 녀석아. 내일 내 곰 자바에 맞서려면 가진 재주를 죄다 동원해야 할 테니. 노파가 말했다. 그녀는 소년의 어머니를 밀어내고 쿵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고는 가버렸다. 폴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곰 자바가 뭐지? 지금이 변화의 시기라서 모든 것이 혼란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그 노파야말로 그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 중에서 가장 이상한 존재였다. 대모님이라고? 노파가 폴의 어머니를 베네 게세르트 레이디로 대우하지 않고 평범한 하녀 부르듯 제시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했다. 그녀는 공작의 첩이며 공작 후계자의 어머니였다. 곰 자바라는 게 아라키스로 가기 전에 내가 알아두어야 할 그곳의 어떤 물건인가? 폴은 그녀가 했던 이상한 말들을 소리 없이 되뇌어 보았다. 곰 자바, 퀴사츠.
해더라. 지금까지도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아라키스는 칼라단과 아주 다른 곳이기 때문에 폴의 머릿속에는 아라키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소용돌이처럼 엉켜 있었다. 아라키스, 듄, 사막의 행성. 아버지의 암살단 단장인 투피르 하와트는 이렇게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불구대천 원수인 하코넨 가문은 80년 동안 아라키스에 머물면서 초암사와의 계약에 따라 노화를 막는 스파이스인 멜란지를 채취하기 위해 그곳을 준영지로 삼았다. 그런데 이제 하코넨 가문은 떠나고 그 자리에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들어서서 그곳을 완전한 영지로 삼을 작정이었다. 보기엔 레토 아트레이데스 공작의 승리였다. 하지만 하와트는 이런 겉모습 속에 지극히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있다고 말했다. 레토 공작이 랜드스라드의 대가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었다. 인기가 좋은 사람은 권력자들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죠. 하와트는 그렇게 말했다. 아라키스, 듄, 사막의 행성. 폴은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아라킨에 있는 동굴에 꿈을 꾸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발광구의 희미한 빛을 받으며 움직이고 있었다. 엄숙한 분위기의 신전 같았다. 어디선가 똑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꿈을 꾸는 동안에도 폴은 잠에서 깼을 때 이 꿈을 기억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예언이 담긴 꿈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다. 꿈이 서서히 희미해졌다. 폴은 잠에서 깨어 자신이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음을 느꼈다.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이 칼라단 성에는 놀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 또래 친구도 없었다. 어쩌면 이 성을 떠나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했다. 그의 가정교사인 유에 박사가 아라키스에서는 파우프레 루체스 계급 제도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넌지시 얘기해 주었다. 아라키스 행성 사람들은 사막의 가장자리에 살고 있었고 그들을 지휘하고 다스리는 카이드나 바샤르는 없었다. 프레멘이라고 불리는 이 사막의 의지 같은 부족은 제국의 그 어떤 인구조사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아라키스, 듄, 사막의 행성. 폴은 자신이 긴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몸과 마음의 수양법 중 하나를 실시하기로 했다. 빠르게 3번 숨을 쉬자 반응이 왔다. 그는 부유하는 의식 속으로 빠져들었다. 의식을 집중하고 대동막이 팽창하고 흐트러진 의식 구조는 피하고 선택적으로 의식의 일부만을 활성화시킨다. 피가 풍부해지고 과부하된 곳으로 빠르게 흐른다. 본능만으로는 식량, 안전, 자유를 얻을 수도 없다. 동물들의 의식은 눈앞의 순간을 벗어나지 못하며 자신의 먹이가 되는 생물들이 멸종해버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 동물들은 파괴할 뿐 생산하지 않는다. 동물들이 느끼는 기쁨은 단순한 감각에 가까워서 의식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이 우주를 인식하려면 배경이 되는 지식이 필요하다. 자의로 의식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인식의 배경이 된다. 우리 몸은 세포의 요구에 깊은 인식에 따른 신경과 피의 흐름을 뒤쫓아
스스로를 보존한다. 모든 것, 모든 세포,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안에서 영원한 흐름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허공을 떠도는 폴의 의식 속에서 이 수양법에 담긴 가르침이 자꾸만 되풀이되었다. 새벽빛이 방 창틀에 노란 빛을 던지자 폴은 감은 눈꺼풀 새로 그것을 느끼며 눈을 떴다. 그리고 성 안에서 사람들이 또다시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기 방 천장에 낯익은 들보들을 바라보았다. 복도로 통하는 문이 열리더니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짙은 청동색이었고 정수리에서 검은 리본으로 묶여 있었다. 그녀의 달걀형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초록색 눈으로 엄숙하게 폴을 바라보았다. 깨어 있었구나. 잘 잤니? 어머니가 말했다. 예. 폴은 키가 훤칠한 어머니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옷장에서 그를 위해 옷을 고르는 동안 어깨가 긴장해 있는 기미를 알아챘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녀가 긴장해 있는 걸 놓쳤겠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사물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베네게세리트 방법을 배웠다. 그녀가 준 예복용 상의를 들고 옷장에서 돌아섰다. 가슴 주머니에 아트레이데스의 상징인 붉은 매 문장이 그려져 있는 옷이었다. 빨리 옷을 입어라. 대모님이 기다리셔. 전에 그분의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죠? 대모님은 내가 베네게세리트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셨어. 지금은 황제폐하의 진실을 말하는 자이고. 그리고 폴. 그녀가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대모님께 내 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그럴게요. 우리가 아라키스를 얻은 건 그분 때문인가요? 우린 아라키스를 얻은 게 아니야. 어머니는 바지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상의와 함께 침대 옆에 옷걸이에 걸었다. 대모님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 폴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곰 잡아가 뭐죠? 또다시 그는 그녀에게 받은 훈련으로 그녀가 거의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망설이는 것을 알았다. 그 불안한 몸짓이 그에겐 두려움으로 느껴졌다. 제시카는 방을 가로질러 창가로 가더니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고 강가의 과수원 너머 슈비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곧 그게 뭔지 알게 될 거야. 그녀가 말했다. 폴은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을 느끼고 그 정체가 궁금해졌다. 제시카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대모님은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서둘러라. 가이우스 헬렌 모히암 대모는 테피스트리로 장식한 의자에 앉아 어머니와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양편에 나 있는 창밖으로 굽이쳐 흐르는 남부의 강과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소유한 푸른 농지가 보였지만 그녀는 그 풍경을 무시했다. 오늘따라 자신이 나이가 들었음을 실감하면서 조금 심통이 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우주여행과 혐오스러운 우주조합과 그들의 비밀주의를 탓했다. 그러나 뜨인 눈을 가진 베네 게세리트가 가장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임무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페디샤 황제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피할 수는 없었다. 망할 놈의 제시카, 명령대로 딸을 낳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시카는 의자에서 세 발짝쯤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치맛자락에 가볍게 손을 대고 약간 몸을 숙여 인사했다.
폴은 무용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것은 상대의 지위를 확실히 알지 못할 때 하는 인사법이었다. 데모도 폴의 인사에 담긴 묘한 의미를 눈치챘다. 조심성이 많은 애로구나, 제시카. 그녀가 말했다. 제시카가 손으로 폴의 어깨를 꼭 움켜쥐었다. 아주 잠시 두려움이 그녀의 손바닥에서 고동쳤다. 그러나 그녀는 곧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요, 데모님. 어머니가 뭘 겁내고 있는 거지? 폴은 알 수가 없었다. 데모는 슬쩍 폴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제시카처럼 달걀형이었지만 뼈대가 더 단단해 보였다. 머리카락은 공작처럼 검디 검었다. 하지만 눈썹과 가늘고 오만한 코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외할아버지의 것이었다. 상대를 똑바로 쏘아보는 초록색 눈은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전대 공작의 눈과 흡사했다. 그는 대담함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지. 죽을 때조차도 말이야. 데모는 속으로 생각했다. 가르침과 기본적인 자질은 서로 별개의 것이지. 어디 보자. 데모가 엄격한 시선으로 제시카를 슬쩍 바라보면서 말했다. 나가봐라. 밖에서 평화의 명상을 하도록 해. 제시카는 폴의 어깨에서 손을 떼었다. 데모님, 저는... 제시카,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 알지 않느냐? 폴은 의아한 얼굴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제시카가 몸을 꼿꼿이 세웠다. 네, 물론입니다. 폴은 다시 데모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이 데모의 말에 저토록 복종하는 것을 보니 조심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에게서 배어나오는 공포를 감지하고 그 때문에 분노가 섞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폴. 제시카는 깊이 숨을 들이쉰 뒤 말을 이었다. 네가 받으려는 이 시험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거야. 시험이라고요? 폴은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네가 공작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시카가 말했다. 그리고 휙 돌아서서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를 내며 큰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그녀의 뒤에서 문이 단단하게 닫혔다. 폴은 화를 참으면서 데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레이디 제시카를 저렇게 하녀처럼 쫓아내도 되는 건가요? 데모의 주름진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제시카는 학교에서 14년 동안 실제로 내 시중을 드는 하녀였다, 얘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하녀였지. 자, 이제 이리 오너라. 데모의 명령이 채찍처럼 그를 후려치자 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명령에 따랐다. 그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군. 폴은 속으로 생각했다. 데모의 손짓에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무릎 옆에 섰다. 이것이 보이느냐? 데모가 겉옷 주름 사이에서 한 면의 길이가 15cm 정도쯤 되는 초록색 금속 정육면체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녀가 그것을 돌리자 한쪽 면이 열려있는 게 보였다. 검은색 상자 안이 이상하게 무서웠다. 그 암흑 속으로는 어떤 빛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오른손을 상자 안에 넣어라. 데모가 말했다. 두려움이 폴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가 뒷걸음질 치자 데모가 말했다. 너는 네 어머니의 말에도 이렇게 따르느냐? 그는
눈을 들어 새의 눈처럼 빛나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이 강박적인 충동을 느끼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억제하지 못한 채 상자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어둠이 그의 손을 감싸면서 먼저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에 매끄러운 금속이 닿는 느낌, 손이 마비된 것처럼 얼얼한 느낌이 들었다. 늙은 데모의 얼굴 가득 사냥감을 노리는 육식동물 같은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상자에서 오른손을 떼어 폴의 목 근처에 갖다 댔다. 그는 거기에서 금속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했다. 멈춰. 데모가 쏘아붙였다. 또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어. 폴은 재빨리 데모의 얼굴로 시선을 되돌렸다. 난 지금 네 목에 곰 자바를 갖다 대고 있다. 데모가 말했다. 곰 자바는 오만한 적이지. 끝에 독약 한 방울이 묻어있는 바늘이 바로 곰 자바다. 어허, 네가 뒤로 몸을 뺀다면 독약 맛을 보게 될 거다. 폴은 바짝 마른 목구멍으로 침을 삼키려고 애썼다. 데모의 주름투성이 얼굴과 번쩍이는 눈, 그리고 그녀가 말할 때마다 번쩍이는 은빛 금속 이빨을 감싼 창백한 잇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공작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독약에 대해 알고 있겠지.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지? 머스키는 음료수에 타는 독약이고 오마스는 음식에 타는 독약이다. 상대를 빨리 죽이는 약도 있고 천천히 죽이는 약도 있고 그 중간쯤 되는 약도 있어. 하지만 이건 네게 새로운 거다. 곰 잡아. 이건 짐승들만 죽이는 거야. 이 말에 폴이 두려움도 있고 발끈했다. 감히 공작의 아들에게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까? 뭐 네가 어쩌면 인간일지도 모른다고 해두지. 데모가 말했다. 가만히 있어. 갑자기 몸을 빼려고 했다간 뜨거운 맛을 볼 거다. 난 늙었지만 네가 도망치기도 전에 이 바늘을 네 목에 찔러 넣을 수 있어. 당신은 누구죠? 폴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를 어떻게 속였기에 어머니가 저와 당신만 남겨두고 방을 나간 겁니까? 하코넨 가문에서 왔나요? 하코넨이라고? 천만에. 이제 그 입을 다물어라. 메마른 손가락이 그의 목을 건드리고 그는 뒤로 펄쩍 뛰어 물러나고 싶은 충동을 가라앉혔다. 잘했다. 데모가 말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군. 이제 나머지 시험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마. 상자에서 손을 빼면 넌 죽는다. 이게 이 시험의 단 하나의 규칙이야. 손을 상자 안에 넣고 있으면 살 수 있지. 손을 빼면 죽는다. 폴은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하인들이 들어와서 당신을 죽일 거예요. 하인들은 문 밖에 지키고 서 있는 네 어머니를 뚫고 들어오지 못할 거다. 그렇고 말고 네 어머니는 이 시험에서 살아남았다. 이제 네 차례다. 영광인 줄 알아라. 이걸 사내 아이한테 실시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니까. 호기심 때문에 공포가 그럭저럭 참을 만한 수준으로 진정되었다. 그는 데모의 목소리에 진실이 깃들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만약 어머니가 밖에서 지키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시험이라면, 그리고 이 시험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자신이 이미 그 시험에 사로잡혔음을 알고 있었다. 목을 겨눈 손 때문에 덫에 걸려버린 것이다. 곰 자바 때문에 그는 공포에 맞서는 기도문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베네게세리트의 기도문이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은 정신을 죽인다. 두려움은 완전한 소멸을 초래하는 작은 죽음이다.
나는 두려움에 맞설 것이며 두려움이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두려움이 지나가면 나는 마음의 눈으로 그것이 지나간 길을 살펴보리라. 두려움이 사라진 곳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오직 나만이 남아있으리라. 그는 마음이 다시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말했다. 빨리 해버리세요, 할머니. 할머니라고?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네가 용감한 아이라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구나. 뭐 두고 보면 알겠지, 이 녀석. 그녀는 몸을 수그려 폴에게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거의 속삭이듯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상자 안에 있는 손에 고통을 느끼게 될 거다. 하지만 손을 빼면 내가 곰 자바로 네 목을 찌르지. 사형 집행인이 도끼를 내리칠 때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음을 맞을 거다. 손을 빼면 곰 자바가 널 찌른다. 알겠지? 상자 안에는 뭐가 있죠? 고통. 그는 손이 점점 더 따끔따끔 쑤시는 것을 느끼고 입을 꾹 다물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시험이라는 거지? 따끔거리는 느낌이 이제 가려움으로 바뀌었다. 데모가 말했다. 짐승들이 덫에서 도망치려고 제 다리를 물어뜯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았겠지? 그건 동물다운 요령이다. 인간이라면 덫 안에 그대로 남아 고통을 견디면서 죽은 척 할 거야. 그러면 덫을 놓은 사람을 죽여 동족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를 없앨 수도 있을 테니까. 가려움이 화끈거리는 느낌으로 바뀌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가 다그치듯 물었다. 네가 인간인지 알아보려고. 이제 입을 다물어라. 오른손에 화끈거리는 느낌이 더 심해지자 폴은 왼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오른손의 통증이 서서히 커졌다. 뜨겁고 뜨겁고 더 뜨거워졌다. 왼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타는 듯한 오른손 손가락을 움직여보려고 했었지만 손가락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손이 타고 있어. 그가 조그맣게 말했다. 조용히. 욱신욱신하는 통증이 점점 팔을 타고 올라왔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온 몸의 세포가 그 불타는 구덩이에서 손을 빼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곰 자바가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눈동자만 움직여서 목 옆에 떠있는 그 무서운 바늘을 보려고 애썼다. 자신이 숨을 헐떡이고 있음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숨을 쉬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너무 아팠다. 고통에 휩쓸린 손과 바로 앞에서 그를 쏘아보고 있는 늙은 얼굴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입술이 바짝 말라서 입을 떼기도 힘들었다. 손이 타고 있다. 타고 있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손에서 살갗이 검게 말려 올라가고 살이 파삭파삭하게 부스러져 시커멓게 탄 뼈만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고통이 멈췄다.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순식간에 고통이 사라졌다. 오른팔이 벌벌 떨렸다.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됐다. 데모가 투덜거렸다. 쿨 와하드 여자아이도 이 정도로 버틴 적이 없어. 난 분명히 네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모양이다. 데모는 그의 목에서 곰 자바를 거두고 뒤로 몸을 기댔다. 상자에서 손을 꺼내봐라, 어린 인간아. 그는 고통스럽게 떨리는 몸을 억누르고 한 줌의 빛도 없는 검은 공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오른손이 스스로의 의지로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았다. 통증의 기억 때문에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이성은 상자 안에 시커멓게 탄 손목만이 남아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어서 꺼내!
데모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급히 상자에서 손을 빼서 넉나간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손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다. 그토록 고통을 받았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손을 치켜들고 이리저리 돌리면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신경 유도로 통증을 느끼게 한 거다. 데모가 말했다. 어쩌면 인간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상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안달난 사람도 많지. 데모는 상자를 겉옷주름 사이로 미끄러뜨리듯 집어넣었다. 하지만 아팠는데. 폴이 말했다. 아팠다고? 데모가 코웃음을 쳤다. 인간의 몸 안에 어떤 신경이라도 무시할 수 있다. 폴은 왼손의 통증을 느끼고 주먹 쥔 손가락을 펴서 손톱이 파고든 손바닥에 난 4개의 붉은 자국을 보았다. 그는 왼손을 내려뜨리고 데모를 바라보았다. 어머니한테도 이걸 하신 적이 있다고요? 채로 모래를 걸러본 적이 있느냐? 데모가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그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비수처럼 날카로운 것이었다. 그 충격으로 그의 정신은 더 높은 깨달음에 이르렀다. 채로 모래를 걸러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베네 게세리트는 인간을 찾아내기 위해 사람들을 채로 거른다. 폴은 통증의 기억을 떠올리며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그럼 시험의 내용이라는 게 고통뿐인가요? 난 네가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널 관찰했다. 고통은 시험의 한 축에 불과해. 네 어머니가 베네 게세리트의 관찰 방법에 대해 말해주었겠지? 네가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흔적이 보이는구나. 우리의 시험은 위기와 관찰이야. 그는 데모의 목소리가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주고 있음을 깨닫고 말했다. 그건 진실이군요. 데모는 놀라서 멍하니 폴을 바라보았다. 저 애는 진실을 느끼고 있어. 저 애가 그 사람일까? 저 애가 정말로 그 사람일까? 그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희망은 관찰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상기했다. 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들이 그 말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알지? 예, 알아요. 거듭된 시험으로 확인된 능력의 조화가 그의 목소리 안에 배어 있었다. 데모가 말했다. 어쩌면 네가 퀴사츠 헤더락인지도 모르겠다. 앉아라 어린 형제, 여기 내 발치에. 전 서 있는 게 더 좋아요. 네 어머니는 옛날에 내 발치에 앉은 적이 있어. 전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를 조금 미워하고 있구나. 그렇지? 데모가 문 쪽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제시카? 문이 벌컥 열리더니 무서운 눈빛으로 방 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제시카가 나타났다. 그러나 폴을 보고 있던 그녀의 굳은 표정이 풀렸다. 그녀의 얼굴에 힘겹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제시카, 너 한 번이라도 날 미워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데모가 물었다. 전 데모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하고 있어요. 제시카가 말했다. 미워하는 건 제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고통들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건 그냥 기본적인 사실이지. 데모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제 들어와도 된다. 하지만 말을 하면 안 돼. 문을 닫고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 제시카는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문을 닫은 다음 문에 등을 기대고 섰다. 내 아들은 살 수 있어. 이제 내 아들은 살 수 있어. 저 애는 인간이야. 난 저 애가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저 애는 살 수 있어. 이제 나도 계속 살아갈 수 있어. 그녀의 등 뒤로 방문의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다. 방 안의 모든 것이 그녀의 오감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제 내 아들은 살 수 있어. 폴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머니의 말은 진실이었어. 그는 이곳을 떠나 혼자서 조금 전의 경험을 찬찬히 생각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나가봐도 좋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이 방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데몬은 이미 그에게 그 정도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저 할머니의 말은 모두 진실이었어. 그의 어머니도 이 시험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시험에는 뭔가 끔찍한 목적이 있는 게 분명했다. 시험을 받을 때의 고통과 공포는 정말 끔찍했다. 그는 끔찍한 목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목적들은 반드시 달성되어야만 했다. 그것들은 그들만의 필연성을 갖고 있었다. 폴은 자신도 그 끔찍한 목적에 감염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 끔찍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다. 언젠가 너도 네 어머니처럼 문 밖에 서 있어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건 상당히 힘든 일이지. 폴은 고통을 겪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데모를 다시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목소리와도 다른 무엇이 들어있었다. 노파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에는 광채가 둘려 있었다. 그 말들엔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가 데모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더라도 그녀는 그를 이 세상에서 더 위대한 어딘가로 끌어올릴 대답을 해줄 것 같았다. 왜 인간을 가려내기 위한 시험을 하는 거죠? 그가 물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자유라고요? 옛날에 사람들은 생각하는 기능을 기계에 넘겼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유로워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야. 하지만 그건 기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인간의 정신을 본뜬 기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폴이 경전의 말을 인용했다. 버틀레리안 지하드와 오렌지 가톨릭 성경에서 나온 말이구나. 데모가 말했다. 하지만 사실 오렌지 가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야 했다. 인간적인 정신을 위조하기 위해 기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 집에서 일하는 멘타트를 연구해 본 적이 있느냐? 전 투피르 하와트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공부해요. 대반란은 우리가 기댈 언덕을 없애버렸지. 데모가 말했다. 그 때문에 인간적인 정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적인 재능을 훈련시키기 위한 학교도 만들어졌고, 베네게세리트 학교 말인가요? 데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대 학파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중요한 집단은 둘이다. 베네게세리트와 우주조합. 우리는 조합이 거의 순수하게 수학만을 강조한다고 생각한다. 베네게세리트는 이와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정치죠. 폴이 말했다. 쿨와 하드. 데모가 제시카를 무서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데모님. 제시카가 말했다. 데모가 다시 폴에게 주의를 돌렸다. 단서가 거의 없는데도 용케 추측해냈구나. 그래, 바로 정치다. 원래 베네게세리트 학파는 인간사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끌었다. 그들은 혈통에 따른 번식을 위해 인간과 짐승을 분리하지 않는다면 그런 연속성이 생겨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 데모의 목소리에서 폴이 느끼고 있던 그 특별한 날카로움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어머니는 그가 올바른 것에 대한 본능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는 지금 그 본능에 어긋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데모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히 자신이 말한 내용을 모두 믿고 있었다. 뭔가 조금 더 깊은 것, 그 끔찍한 목적과 관련된 어떤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학교에 있는 베네 게세리트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가 말했다. 유전적 혈통은 항상 우리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 데모가 말했다. 네 어머니도 자신이 베네 게세리트의 후손이거나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혈통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그럼 왜 어머니는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아는 사람도 있어.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예를 들어 특정한 유전 형질을 우성으로 확립시키기 위해 네 어머니를 가까운 친척과 결합시켰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이번에도 폴은 뭔가 올바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요. 당신들은 많은 일을 떠맡고 있죠. 데모는 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애가 지금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녀가 말했다. 폴은 자신이 시험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상대를 재는 듯한 시선으로 데모를 겨누며 말했다. 데모님은 어쩌면 제가 퀴사츠 헤더락인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 곰 자바인가요? 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제시카가 말했다. 내게 맡겨두어라, 제시카. 데모가 말했다. 자, 얘야. 진실을 말하는 자의 약에 대해 알고 있느냐? 그것은 거짓을 탐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먹는 약이죠.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어요. 진실의 무아지경에 빠져본 적은 있느냐?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그 약은 위험한 약이다. 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 진실을 말하는 자가 그 약을 통해 재능을 부여받으면 자신의 기억,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의 기억 속에 있는 여러 장소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과거의 여러 갈래 길들을 되돌아보지. 하지만 오직 여자들의 길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노파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들어 있었다. 그래, 진실을 말하는 자가 결코 보지 못하는 곳이 존재한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그곳으로부터 튀어나와 버려. 하지만 언젠가 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 약으로 자신이 가진 내면의 눈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을 보게 될 거야. 여자와 남자의 과거를 모두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퀴사츠 헤더락인가요? 그래, 한꺼번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는 자, 퀴사츠 헤더락. 지금까지 많은 남자들이 그 약을 시험해 보았다. 아주 많은 남자들이.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다는 건가요? 전부 다요? 아니야. 데모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두 시도를 했다가 죽어버렸다.